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어떻게 적어오냐면 이력서를 풀이해와요. 자소서를 받는 이유는 내가 그 결과물이 나왔든 안 나왔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던 사람이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AI 전형까지 들어오면서 전형이 좀 복잡해졌어요. 내가 잘 썼음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떨어진 걸 내 잘못을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지원을 보는 거예요. 네, 저는 강의를 진행할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소재를 이해하려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서류에서 서류 두 개를 내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는 평가 기준이 달라요. 이력서는 정량 평가를 하는 거고요. 양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정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양으로 평가하는 거. 예를 들어 학점 3.0이나 4.0이냐. 양으로 숫자로 평가할 수 있죠. 토익 점수 700점이나 800점이냐. 양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자격증 기능사냐, 산업기사냐, 기사냐. 양으로 평가할 수 있죠. 이거는 이력서 항목. 자기소개서는 양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 내가 공모전에 나갔다. 공모전을 준비했다. 팀 프로젝트를 했다. 물론 일부 기업에서 가산점의 형태로 양으로 평가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요즘 일부 기업들에서 창업 공모전에 수상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일부 적용되는 거고, 내가 이 창업 공모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창업 아이디어를 어디서 도출해냈느냐, 이 과정, 이건 정성평가죠. 이게 자소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너무 뻔한 얘기다, 다 아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어떻게 적어오냐면 이력서를 풀이해와요. 저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렇게 쓸 거면 자소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력서를 한 장 더 받으면 되죠. 자소서를 받는 이유는 내가 그 결과물이 나왔든 안 나왔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던 사람이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과거의 그 행동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사람인가를 보고 싶은 거죠. 자기소개서를 세 개로 나눠보면 저렇게 돼요. 자기소개서. 나를 소개하는 거죠. 어떻게? 글로.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누군가한테. 내 친구한테 나를 소개하지 않잖아요. 안녕? 나 이호영이야. 라고 맨날 만나는 친구한테 그렇게 소개하지 않죠.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글로 소개한다.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죠. 그래서 나만 아는 얘기를 써요. 일주일간의 유럽 여행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자소서에 써요. 본인은 와 맞죠, 내가 유럽 여행하면서 너무 그때 힘들었어. 라고 막 혼자 막 떠올리죠. 그래서 이거 잘 쓴 건가? 하고 내 친구한테 보여줘요. 내 친구는 내 얘기 다 알거든요. 내 친구가 아 맞아, 너 유럽 여행 가서 진짜 힘들었잖아. 진짜 잘 썼다. 인사 넘겨나 알까요? 모르죠. 그거 떨어지죠.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나를 어필하는 글이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는 건 저 두 가지예요. 직무 역량과 조직 역량.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 그리고 이 팀워크를 잘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직무 역량과 조직 역량 두 가지를 써요. 그래서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항목은 내가 팀워크로 활동했던 경험이 제일 좋아요. 조직 역량은 따로 언급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팀을 통해 성과를 냈던 경험을 쓰면 자연스레 조직 역량은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나라는 사람을 알려면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나와 객관적인 내가 동일한지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모아보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본인을 잘 모르거든요. MBTI 검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시고요. 고용노동 워크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료 적성 검사 같은 거 많아요. 한번 다 해보세요.
온라인으로 바로 결과 알려줘요. 그래서 아, 나라는 사람이 적성검사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미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전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좋은 게 학교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학교 도서관 가서 뭐 하냐면 꼭대기층부터 모든 층의 그 서고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책들이 있어요. 와, 이런 분야도 있어? 이런 책도 있어? 나 이거 좋은데. 나 이거 관심 있는데. 거기서 뜻밖의 본인의 적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2시간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똑같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오래 걸려요. 여기는 지금 고등학교부터 적어놨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거를 본인이 작성해 봐야 돼요. 내가 언제 태어났고, 초등학교 언제 들어갔고, 중학교 언제 들어갔고, 고등학교 언제 들어갔고. 굵직굵직한 사건부터. 그리고 내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뭐 집에 이사 갔던 거, 뭐 동생이 태어난 거, 누나가 결혼한 거, 다 적어요. 이걸 자소서에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면 까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경험부터 쓰다 보면 내 기억에 그 중간중간에 이 방점이 찍히면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그 최대한 많은 나의 소재를 뽑아 놓는 거예요. 그래야 주제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거 하는 거에 뽑아서 쓸 거 아니에요. 이 작업 안 하면 자소서가 쓰고 나서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더 좋은 경험들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잘 못 쓰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을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오래 걸려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 적었던 특정 하나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했다라고. 여기에 살만 붙이면 자소서가 돼요.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는 거죠. 겨울방학 이것만 작업해도 성공한 거예요. 자소서 금방 써요. 그 다음으로는 혹시나 내가 희망 직무가 여러 개가 있다면 희망 직무 DB 한번 적어보는 거죠. 나 마케터가 되고 싶어. 나 MD가 되고 싶어. 희망한 이유는 이런 거야. 해당 분야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는 이런 회사들이 있어. 회사 이름 쓰고 인재상 쓰고 직무 역량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필요한 역량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앞에서 작성한 이 경험 DB에 분류 번호 있잖아요. 분류 번호가 몇 번이 있어. 자소서 금방 쓰죠. 여기까지 차츰차츰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취업 재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취업 삼수도 많아요. 근데 재수할 때 똑같아요. 삼수할 때 똑같아요. 계속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 좀 귀찮더라도 해놓잖아요. 취업 재수에서 삼수로는 넘어가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장담할게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라고 띄워놨어요. 내가 이렇게 경험 DB를 작성해서 희망 직무를 정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직무가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대충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는 아셔야 돼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2개 부서는 여기에요. 생산과 영업. 물건 만들어서 물건 팔고. 기업이 저게 전부죠. 더 좋은 물건 만들기 위해서 R&D가 있는 거고요. R&D에서 연구한 거를 개발해서 생산하고 생산한 거를 영업하고 판 다음에 AS하고. 근데 생산한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R&D에서 개발한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생산한 부품을 구매해 오기 위해서 구매팀이 있고 물류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 지원 부서들이 있죠. 각각의 사람들이 일하니까 인사총무팀이 있고요.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정하는 기획팀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외부 홍보하는 홍보팀이 있고요. 돈 관리해야 될 테죠. 재무팀이 있어요. 법률적인 문제 있으니까 법무팀이 있고요. 요즘은 IT 없이는 기업이 돌아가지 않죠. IT 기술지원팀이 있어요. 제일 위에는 경영진이 있고요. 기업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 일이구나. 정도는 머릿속에 그려져야 딴소리 안 해요. 다음으로는 구성이에요. 제가 가장 재밌게 생각하는 자소서 사례인데 한번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점점 익숙해질 때쯤 새로운 곳, 먼 곳을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제주도로 스쿠터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도를 통해 길을 익히고 인천에서부터 배를 타고 제주도 도착 후 일주일 동안의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초행길이라 헤매는 등의 위험한 일들이 많았지만 처음 계획했던 대로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한계 그리고 두려움이 컸었지만 끝까지 계획대로 마무리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도전 정신과 열정을 발휘할 것입니다. 잘 썼나요? 왜 못 썼나요? 이 친구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도전 정신과 열정이에요. 그 근거는 새로운 곳, 먼 곳을 여행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여행 갔죠. 근데 대부분 새로운 곳, 먼 곳을 여행해보고 싶어서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거든요. 이 친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초행길이라 헤매는 등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강우 지역이거든요. 제주도는 갈 때마다 사실 비가 와요. 초행길을 헤맬 일이 사실 잘 없거든요. 서귀포에서 한 바퀴 돌면서 서귀포로 오는데 거기서 길을 헤맨 거예요.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스쿠터를 타고 다녔는데 이상한 항목인 거예요. 이렇게 썼더니 나는 도전 정신과 열정이 있어요 라고 썼어요. 과연 이거를 도전 정신과 열정이라고 해석해 줄 것이냐가 의문인 거죠.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 도전 정신과 열정을 썼느냐. 내가 이 기업의 자소서를 쓰면서 왜 도전 정신과 열정을 썼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 직무에서 일하는데 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도전 정신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제일 먼저 써줘야죠. 그게 두 가지씩이에요. 나에게 도전 정신이란 뭔지, 나에게 열정이란 뭔지. 제가 그랬잖아요. 추상적인 단어는 제정해 주라고. 그거 먼저 적어주면 그게 두 가지씩이에요. 그것만 쓰고 나서 밑에 그거에 근거가 되는 경험을 밑에 적어주면 자소서는 완벽해요.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어요. 구체적인 표현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못할 만큼 문장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방송을 보실 여기 계신 99.9%의 사람들은 그렇게 문장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본인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을 문제에 적어주는 게 두 가지씩이에요.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기업의 인재상, 해당 직무의 직무 역량. 이렇게 적어주면 뭐가 좋냐면 읽는 사람한테 채점의 가이드라인이 돼요. 저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소서 한 편이 한 3,000자 정도 돼요. 3,000에서 4,000자. 이런데 몇 분 걸릴까요? 뭐 어느 기업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많은 기업에서 자소서 1차 검수를 외주를 맡깁니다.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자소서를 읽죠. 외부 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이 자소서 한 편을 1분에서 1분 30초 만에 봐요. 길게는 2분. 안타까운 거는 그 외부에서 자소서를 읽는 컨설턴트들이 여러분보다 스펙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그분들이 보는 거예요. 내 경험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나 공대생분들. 어려운 화학 기호를 막 적었는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요.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담당 팀장이 읽을 줄 알고 열심히 적어줬는데 외부 컨설턴트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쓴 거지? 어려운 화학 기호 적어놨는데 이 사람 뭐라고 쓴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오해를 뭐로 줄일 수 있냐? 두 가지식으로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소서에 어려운 화학 기호 쓰지 말라는 거냐? 그 말은 아니에요. 1차에서는 서류를 외주를 맡기겠지만 면접에서는 담당 팀장이 그 어려운 화학 기호를 이해하고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써주는 건 맞아요. 대신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냐는 두 가지씩을 먼저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문제에 대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분석력이란 이런 것이다. 나는 과거 경험을 통해 이런 거를 한 적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읽냐면 얘는 분석력을 썼네. 분석력이 이렇게 설명했구나. 밑에 과거 경험이 있네. 그럼 얘는 분석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볼 수밖에 없어요. 1분에서 1분 30초 만에 보려면. 그러니 두 가지씩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내가 두 가지씩만 할 줄 안다. 그러면 자소서는 끝. 뒤에 표현 같은 거 별 의미 없다. 두 가지씩에서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소제목이에요. 소제목과 두 가지씩은 같은 거예요. 소제목 그리고 첫 문장
여기까지가 두 갈씩. 첫 문장이 너무 짧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까지. 거기까지가 두 갈씩이에요. 소제목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문단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거나, 즉 내가 밝히고자 하는 역량이 제일 문제에 뜨던가 아니면 재밌던가. 둘 중에 하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만약에 소제목에 재밌는 걸 적었어요. 저는 소제목에 주로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저는 문과생들, 주로 영업사원이나 마케팅에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 실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손님이 나한테 해줬던 말, 사장님이 내한테 해줬던 말, 친구가 나한테 해줬던 말,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있게, 아니면 내가 손님한테 했던 말. 안녕하세요, 다시 보고 싶은 이호영입니다 라고 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소제목에 전 그렇게 적어요. 아, 이 사람은 인사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에게 커뮤니케이션이란 하고 두 갈식으로 앞에 내가 생각하는 소통에 대해서 쓰죠. 근데 가끔 소제목 진짜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미 없는 문장들. 나의 색깔은 블루, 나는 레드, 이렇게. 첫 번째 소제목은 블루, 두 번째는 레드, 세 번째는 옐로우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해석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날리는 거죠. 그 아까운 소제목을 날리는 거예요. 소제목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정말 소제목 쓰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단어만, 핵심 영역만 딱 쓰세요. 내가 여기서 표현하고 싶으면 인재상 그 단어만 딱 찍어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괜히 블루, 옐로우 하는 것보다. 뭐 더 오그라드는 분은 간혹 남성분들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호영의 첫 번째 약속, 호영의 두 번째 약속, 이렇게 소제목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무도 안 읽어요. 정확한 의사 전달을 통해 고객 불만의 최소화와 재구매를 위해 다시 찾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한 소통이에요. 문두에 이렇게 찍어주면 이 항목은 거의 끝난 거예요. 앞의 내용과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문장 내용이 확 줄어들었죠. 그럼 여기에 새로운 사례를 하나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더 어필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구성이에요.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가장 쓰기 좋은 툴은 이렇게 쓰면 돼요. 나에게 키워드란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 키워드 혹은 뭐 소통 덕분입니다. 리더십 덕분입니다. 이를 통해 이렇게 성장 방향 또는 목표를 제시하는 사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자소서를 써주면 자소서는 그냥 퍼펙트해요. 그 밑에 이제 경험을 쓰는 거죠. 여기까지가 두 갈씩. 이 근거가 되는 경험 밑에. 글자 수 나오면 마지막에 마무리 문장 정도. 하면 자소서 대부분 항목이 이 툴로 해결이 돼요. 가장 많이 쓰는 툴이 이거죠. 스타 작성법. 굉장히 오래된 작성법이에요.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들이 만든 작성법이고요.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에 잘 나가는 대학에서 만든 작성법이죠. 왜 만들었냐? 아이비리그 애들이 취업이 잘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소서를 많이 보기 시작하니까 걔네들도 자소서를 못 쓰는 거예요. 자소서 어떻게 써였느냐? 이렇게 써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제가 앞에 아까 전에 연대기 말할 때 이 내용 같이 언급했어요. 여기에 역할, 행동, 행동 이유, 결과, 느낀 점. 이게 스타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스타 작성법대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뭐 파 작성법이랑 결국 스타 작성법 같은 건데 이렇게 분석하기도 해요. 이 둘의 차이는 별 차이 없다. 스타 작성법을 쓰는 이유는 기업의 채점 기준에 맞게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예요. 뭐 이걸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볼 거는 요 밑에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읽는 사람이 내 자소서를 보고 어떻게 나를 면접을 보느냐. 면접을 보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기자료 구조화 면접. 이력서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요즘 저 가지고 잘 평가하지 않아요. 이력서 가지고 평가했다가 난리 나죠. 학벌이 부족하네요. 블라인드였는데. 그래서 잘 평가하지 않아요. 주로 많이 묻는 게 과거 행동 구조화 면접을 하죠. 과거 이런 경험 있으시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땠나요? 그리고 간혹 미래 행동 구조화 면접을 물어봐요. 미래 어떤 특정 상황을 던져줘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클레임을 걸 때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신제품이 내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회사 공장이 멈췄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위기관리 능력을 물어보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면접장에 갔는데 나에게 그런 미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다. 쫄지 마세요.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친구 괜찮은데? 라고 진짜 입사해도 잘할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제대로 답변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기업에서 주로 이렇게 묻죠. 우리 회사 관련된 산업 이슈 중 관심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하고 해당 분야에서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쓰시오가 일반적인 자소서의 방식이에요. 이 항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이 산업의 변화를 이해해야 되고요. 이 산업의 변화가 우리 회사에서 내가 지원한 회사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앞에 말씀드렸던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인데 표현은 사실 별 의미 없어요. 하나만한 얘기긴 해요.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한번 써보세요. 되게 뻔한 얘기인데 쓰면 그 쓴 문장이 대부분 맞아요. 여러분 문장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세요. 쓸 때 주의할 점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이 대졸 학생이다 하면 학과 얘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영계열로 지원하는데 내가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경영 관련 대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럼 대외 활동 내용으로 자소서를 막 채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대졸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뽑는 거예요. 대졸 공채로 지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과를 졸업한 게 이 직무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항목이 제대로 나옵니다. 실제 외국어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와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전공한 분들. 면접관들이 많이 질문하거든요. 영어학과 나왔는데 요즘 영어 다 잘하는데 왜 뽑아야 되죠? 그럼 이 지원자가 이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답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나한테 질문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면접장에 가죠. 그러면 그 막연한 기대감은 항상 깨집니다. 나한테 꼭 질문을 하죠. 왜 지원했죠? 그럼 저렇게 떨면서 답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뽑으면 주신다면 하고 나오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자.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자소서를 적은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세계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서 아침에 갤럭시 알람 소리로 잠을 깨고 삼성 TV로 아침 뉴스를 보고 자기 전에 갤럭시와 함께 내일 일정을 체크하며 저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삼성전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감동적이죠. 최악의 자소서예요. 이렇게 적어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좀 분석을 해야 된다. 사실 이것도 잘한 분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보다는 낫죠. 삼성전자가 현재 이 산업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최소한의 분석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이런 거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부의 취업 컨설턴트 분들은 자소서를 100개는 써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틀렸다고는 못하겠어요. 100개 쓰면 당연히 붙을 확률이 있겠죠. 100개 써서 2개, 3개 붙어요. 100개 쓰면. 근데 5% 미만의 확률은 확률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확률이에요. 5% 미만의 확률은. 100개 써서 3개 붙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싼 돈 주고 컨설팅 받았는데 컨설턴트가 하는 말이 자소서 100개 써와. 그럼 3개 붙여줄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100개 쓰는 것보다 본인이 쓸 수 있는 만큼 10개, 요즘 한 20개 정도까지. 그중에 한두 개 붙어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한 6, 7년 전에는 10편 미만으로 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경쟁률이 너무 높고요. 전형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AI 전형까지 들어오면서 전형이 좀 복잡해졌어요. 내가 잘 썼음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떨어진 걸 내 잘못이라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지원해 보는 거죠. 그래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본인이 더 쓸 수 있다. 나는 시간이 너무 많고 체력이 남아 돈다. 하면 더 써도 돼요. 하지만 무지막지하게 복붙하지는 말자라는 거고요. 계속 반복했던 말이에요. 추상명사. 추상적인 단어는 재정의하자.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치는 건데, 고치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내가 그냥 읽어봐요. 내 눈으로 읽는 것도 호흡을 해요. 내가 소리 내서 읽었을 때, 내가 눈으로 읽었을 때 그게 이상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읽었을 때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 있는 걸 어떻게 고칠 거냐? 사례 하나만 볼게요. 인사직무 지원 동기예요. 노란색 표시한 것만 보죠. 처음 시작은 교육업체였고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소서의 키는 교육업체에서 인재 양성, 인사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사례가 들어가야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문장으로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 축약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진짜 소재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늘렸어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최한 빅데이터 교육의 주간 담당자로 참여했습니다. 같은 교육을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빅데이터를 마케팅에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신규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등 이용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같은 정보를 사람에 따라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듯 관심사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사 담당자로서 느꼈던 경험이죠. 내가 인사 담당자에 지원한 이유. 글을 줄이는 방법은 이 정도예요. 근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표현 부분은 크게 언급하지 않을게요. 보셔야 될 거는 반복되는 표현 정도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내가 너무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거나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고 있거나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없어도 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나 간혹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예요. 수식어구 많이 써요. 무척, 매우, 최고의.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리더십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최고의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매우 좋은 것과 최고의 리더십 누가 더 뛰어난 리더십일까요? 판단할 수 없죠. 결국 근거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고 리더십이란 단어를 어떻게 재정의했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수식어구는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수식어구가 들어간다는 말은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죠. 문장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희석돼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꼭 해줘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빼세요. 그리고 지시대명사 쓰는 경우도 많은데 내가 문장을 쓰다 보면 다음 문장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지시대명사로 써요. 이것은, 그것은.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소서를 그렇게 꼼꼼하게 읽어주지 않아요. 이전 문장을 놓치고 지나갔는데 다음 문장인데 그것은이라고 나오면 다시 돌아가서 첫 문장을 읽어주느냐? 안 읽어줘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문장이 짧게 들어가면 그것은 써도 돼요. 앞에 눈에 한 번에 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문장을 좀 길게 쓰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시대명사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 정도면 돼요. 제가 앞에서 한번 수정했던 자소서 항목을 다시 보면 사람이란 단어를 엄청 많이 썼어요.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면 나올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중복이 되죠.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서나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HR을 선택하였습니다. 같은 교육을 듣더라도 사람에 따라 마케팅, 인사, 신규 제품 개발 등 이용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라고 줄여주는 거죠. 이러면 해결됩니다. 마지막에 본인이 다 작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땡땡땡땡은 무엇인가? 나의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의 성장 배경,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라고 본인이 읽어야 돼요. 내 가치관이 들어간 한 문장, 내 지원 동기가 들어간 한 문장,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읽었는데 내가 못 찾겠다. 자소서 잘못 쓴 거예요. 그리고 항목 간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가? 1번 항목에서는 굉장히 리더십 있다고 써놓고 2번 항목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으로 쓰는 자소서가 간혹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복붙해서 그래요. 그래서 A라는 기업에 리더십을 어필했고 B라는 기업에는 꼼꼼함으로 어필했는데 이걸 썩다 보니까 자소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 간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소서는 쉬운 용어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쉬운 영어가 뭐냐면 업계 전문 용어예요. 그 업계에서 쓰는 용어. 그래서 내가 길게 서술한 말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업계 전문 용어가 있지 않는가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행동 과정의 서술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명확한가? 또 사실 중요하죠. 내 과거 경험을 통해 결과가 도출이 됐는가? 경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본인이 쓰고 나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해야 될 거는 반드시 인쇄해서 보세요. 모니터로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집중력이 굉장히 낮아요. 인쇄해서 보시고 3회 이상 눈으로 읽으시고, 눈으로 읽는 이유는 오탈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 전체 내용 숙지하는 거.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기 싫다면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내가 소리내서 읽었는데 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 자소서 바꿔야 되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사 담당자는 내 글을 절대 이해 못한다.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 일인데 사실 잘 안 돼요. 하루 전에 자소서를 완성하시는 분들은 잘 존재하지 않거든요. 기왕이면 하루 이상 기다려보는 게 좋아요. 이게 안 된다면 자소서 쓰고 나서 한 30분 정도 머리 식히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자소서를 딱 쓰고 나잖아요. 바로 읽어보면 와, 최고예요 이거. 신춘문예 바로 나가야 돼요. 근데 하루만 지나서 보면 이거 문제 초성이거든요. 찢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 찢어버리고 싶은 부분을 수정할 기회를 한 번은 줘야 되죠. 그게 하루가 걸려요. 근데 그 하루가 시간이 없다. 그럼 30분만 머리 식히고 오면, 나가서 식히고 오면 조금 보여요. 자소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재에서 말했던 연대기 먼저 작성하고요. 연대기를 바탕으로 경험 데이터베이스 작성해요. 그리고 그 기업에 맞는 나만의 채점 기준 만드는 거예요. 이 기업의 인재상, 이 기업의 비전, 직무 역량 같은 거 뽑아서요. 내 나름대로 만들면 돼요. 그 내가 만든 채점 기준이 회사를 제대로 분석했다면 기업의 채점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자소서를 작성하겠죠. 기업 자소서 항목을 보고 항목 단순화하는 거예요. 이 항목에서 묻고 있는 게 뭐지? 직무 역량 묻고 있나? 가치관 묻고 있나?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항목별로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배치하는 거예요. 내 경험들을. 이게 여기까지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인간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대부분 자소서를 어떻게 쓰냐면 1번 항목부터 써요. 그러면 4번, 5번 항목 중 가면 용두사미가 돼요. 너무 쓰기 싫어요. 그래서 갑자기 안 쓰던 미사역구들 막 늘어나고 내용이 굉장히 루즈해지죠. 그래서 내 집중력이 피크를 달할 때까지 뭘 해야 되냐? 5번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항목별로 내가 어떤 경험도 쓸지, 이 경험이 내 어떤 역량인지, 요거까지만 쓰면 내 경험 DB가 있기 때문에 자소서 글 쓰는 건 쉬워요. 그런 다음 이거에 맞춰서 초안 작성하죠. 초안 작성했는데 내용이 좀 이상하다. 그럼 세 번째 적혀있던 구성을 통해서 두 가지식으로 작성한다는 걸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까지 맞춰졌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들 고치는 건데 안 하셔도 돼요. 큰 의미 없어요. 오탈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타했다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사 담당자도 내 오타 못 봐요. 나도 안 보이는데 걔라고 보이겠어요? 걔나 나나. 도찐개찐인데.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자소서는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만 요약할게요. 자소서는 행동에 기반한 정성평가예요.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과정을 쓰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 어필해야 되는 거는 조직 역량과 직무 역량. 이 역량을 통해서 인사 담당자를 설득하는 글이 자기소개서예요. 사실 우리는 초중고 비슷한 환경에 자랐고요. 대학도 비슷하게 갔다 왔어요. 경험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비슷한 경험을 이 기업에 맞게 어떻게 쓰느냐, 그거는 내가 이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했느냐, 거기서 갈라져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